자, 이제 경매로 들어갑니다. 교재 448쪽이에요. 이 경매에 대한 내용은 민사집행법이에요. 근거법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원래 경매법이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민사소송법으로 들어갔다가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으로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경매가 바로 민사집행법이 근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경공매 종류와 특징인데요. 가볍게 이해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크게 경매는요, 사경매가 있고 공경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데, 그 사경매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경매죠. 이게 개인 사자니까. 그래서 미술품 경매라든가 이런 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사경매입니다. 그럼 사경매 우리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적기관에서 하는 공경매가 대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경매는 다시 경매와 공매로 구분하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 이 경매는 현재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 종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강제 경매가 있고 또 하나는 임의 경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이제 공개 매각의 준말이라고 했어요. 공개 매각의 준말로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은행, 기업체, 지자체, 세무서장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여기서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관리공사 하는 게 더 있긴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정도. 수탁재산 공매라고 있거든요. 이 수탁재산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그러니까 기업체가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매하는 겁니다. 이게 수탁재산 공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 체납하게 되면 이제 압류 들어가거든요. 세무서장이. 그래서 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의 경매와 똑같은데, 일단 세금 체납했을 때 하는 게 바로 압류 부동산 공매다. 이게 그래서 세금 회수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유입된 부동산,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되파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유입 부동산 공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로 이제 공매는 개념 정도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강제경매거든요. 그럼 강제경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경매는 판결에 기초한 경매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 판결에 기초한 경매를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부르는데, 이 판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집행권의라고 불러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원천이 된 거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 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그 급부 청구권을 강제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 문서. 이것이 바로 집행권의인데, 쉽게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에 기초한 경매가 강제경매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강제경매는 항상 판결에 기초하니까 채권자는 이 채권액을 전부 다 회수할 때까지 채무자 재산하면 전부 다 집행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재산의 집행이고, 어느 재산에 경매 들어올지 예견이 안 되는 경매예요. 이거는. 근데 임의 경매는 이거는 그 담보권, 즉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권이 본래 갖고 있는 그 경매권이 있죠. 이것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같은 걸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다. 그래서 이 임의 경매를 뭐라고 보냐면,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이게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이걸 우리가 강학상 임의 경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담보권 실행경매는 임의 경매로서 잡아놓은 물건에만 들어가겠죠.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고, 어느 재산에 빚 안 갚으면 들어올지 얘기되고 있죠. 예견된 경매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둘 다 이제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행해지는데, 그럼 우리 경매권이 있는 담보권 따져볼까요? 일단 저당권 경매권이 있고, 또 근저당권이 있고, 유치권 경매권이 있나요? 없어요? 진짜로? 유치권은 담보물권인데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물권은요, 원래 경매권이 있어요. 원래 담보물권은.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담보물권은 원래 경매권이 있어요. 채권납부 목적 권리니까 본래로서 경매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을 안 준 이유가, 우선 변제권보다 훨씬 좋은 거 줬잖아요.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배제했던 거예요. 질권은 시험 범위에 여러분들 안 들어가죠. 질권, 경매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있죠. 담보권이니까.
맞죠? 경매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익적 가치가 있으면서 담보적 가치가 있는 전세권이 있죠. 경매권이 있죠. 그 정도 참고하세요. 그것에 의한 경매가 바로 임의경매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공매는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너무 남아갖고 할 일이 없을 때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으로 내려가는데 물권 분석은 그냥 넘어가고요. 450쪽에 권리 분석이 등장하고 있죠. 450쪽에. 그러니까 소재되는 권리, 소멸되는 권리, 소재주의, 인수되는 권리, 인수주의 일어났는데 자, 오늘은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이에요. 실무에서 쓰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매 물건을 받으신다 할 때 이걸 알아두시면 참 편하게 권리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지금 대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 4월부터는 일단은 그 민사 집행법의 규정대로 공부하게 될 건데 실무에서 지금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일단 경매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붙어 있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을 시키죠. 소멸을 시키는데 소멸하는 권리는 채권 담보 목적 권리가 소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당권 소멸이에요. 그 다음 근저당권이 있죠. 이거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있고 보전가등기가 있어요. 아까 담보가등기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수한 소유권 있는 게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잔금 치렀는데 등기를 뭐 한 두세 달 뒤에 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데 팔아치울까봐 가등기를 해놓은 게 순수 보존가등기고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채권자에게 해준다고 그랬죠. 이게 가등기 담보인데 가등기 담보는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멸해요. 이 세 가지는 끝났잖아요. 경매가 끝나면 언제나 소멸입니다. 세 가지는. 그 다음에 또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있죠. 압류등기는 이제 세금 체납했을 때 하는 등기가 이제 압류등기고 가압류등기는 이제 돈 빌려줬는데 다른 데 팔아치울까봐 소송 제기하면서 가압류 해놓는 거죠. 채권 확보 목적 권리. 그러니까 이거 압류, 가압류 등기 원칙 소멸. 그 다음에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한다고 그랬죠. 개시결정 등기 이것도 말소 촉탁 대상이 되죠. 소멸. 일단 이 6가지는 암기하는 게 편해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일단 그러면 이 6가지 소멸하는 권리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거 있죠. 이걸 최선순위 권리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거 있죠. 이걸 실무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먼저 오는 거 6가지 중에서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이건 실무 용어예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먼저 왔어요. 먼저 오면 낙찰자가 부담으로 떠안아요. 이걸 인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수주의를 취합니다. 이거보다 먼저 오면.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로 왔어요. 뒤로. 그럼 이걸 소멸시켜야 되겠죠. 소재주의를 취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귀신처럼 쫓아다니는 권리가 있죠. 인수되는 게 있는데 깔고 앉으시면 되는 권리 있다고 그랬죠. 유치권, 인수, 순위불문 인수. 그 다음에 이거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만 낙찰받은 거예요. 내가. 그럼 건물 소유자에게 법진상권 떠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대금 완납 순간 토지유권 취득하면서 이 법진상권 떠안기 때문에 법진상권도 인수. 이건 또 2가지는 또 인수예요. 끝까지. 일단.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요. 대부분의 권리 분석을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이게. 그럼 한번 연습해 보면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 이 물건을 내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입찰을. 그러면 내가 떠안을 권리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등기상 증명서를 떼가지고 갑구을고 따지지 말고 접수일자 있죠. 또는 접수번호. 이거 갖고 쭉 순서대로 나열해. 그냥. 쭉 나열하고 미공시 권리들 있죠. 임차권, 유치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이사이 껴넣게 하면 돼요. 언제 성립이 됐는가. 그 날짜를 껴넣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열을 쫙 해봤더니 가장 먼저 근저당권 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가등기 들어왔고요. 4번째로 가압류 들어왔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유치권 성립됐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권이 또 들어왔는데 야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마지막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채권자를 압류채권자라고 불러요. 압류채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먼저 소멸하는 권리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1번 근저당권 소멸이죠.
3번 가등기 이거 보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분이 안 가죠. 보전가등기인지 구분이 냅두고 가압류 소멸이죠. 소멸이고 저당권 소멸이죠. 그러면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1번 근저당권이죠. 야를 말소 기준권리라고 그래요. 그럼 기준권리가 정해지면 이 권리보다 뒤로 오는 거는 소멸. 임차인 소멸, 가등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보조인지 담보인지 따질 필요 없이 소멸. 저당권 때문에. 근저당권 때문에 소멸이에요. 가압류 소멸이죠. 유치권 수명이 불문 인수죠. 인수입니다. 인수되고 저당권 소멸이죠. 그럼 이거 임차인 떠안지 않네요. 맞죠? 근데 유치권은 떠안아야 돼요. 이 물건 결론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유치권자하고 협상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다수의 권리 분석을 다 끝낼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가였을 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쓰시고요. 우리는 이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민사집행법의 기준대로 공부할 거예요, 이제 다음 순환서부터는. 그래서 뭐 이게 민사집행법에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자, 그럼 그 옆에 이제 경매 절차가 나오고 있죠? 경매 절차, 이제 경매 절차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서 민사집행법의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결정을 하죠. 그리고 개시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시결정서에 의한 축탁으로 개시결정 등기를 부동산에 대해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갑구에 한다고요? 을구에 한다고요? 갑구. 나중에 소유자 바뀌기 때문에 갑구에 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갑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 압류라는 것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데 처분금지효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거든요. 그럼 압류효력이 발생하는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거나 개시결정 등기가 되거나 그러면 압류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거 경매 신청을 만약에 채권자가 취하를 했다. 취하라는 말은 취소했다고 이해하면 돼. 그냥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던 것을 취하를 해버린 거예요. 빚 변제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발생된 압류효력은 소멸해버리겠죠? 소멸합니다.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이제 개시결정 등기가 됐어요. 그럼 법원은 이제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2, 3일 내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압류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일주일 내에 나가면 돼요. 이 공고가 첫 번째 이제 공고인데 요게 배당 요구의 종기 공고라고 그래요. 종기가 뭔지 알죠? 마지막 날짜.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럼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란 뜻이에요, 이거. 이것을 정하여 법원이 공고가 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 절차예요, 사실상. 그럼 배당 요구 종기는 어떻게 정하냐면 법원이 정하는 날로 하는데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매각기일, 기일이란 말 나왔죠? 이 기일은 제삿날 아니라겠어요? 맞죠? 날짜다, 날짜. 우리가 기일 요즘 많이 들어봤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최종 변론기일 열었죠? 그죠? 기일은 날짜예요. 법정을 여는 날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매각하는 날짜라고 그런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경매 용어가 매매와 비슷하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첫 매각하는 날짜 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여 공고가 나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경매기일, 입찰기일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 종기가 정해지면 이 날짜까지 채권자랑 배당 요구 들어와야 돼요. 배당 요구 안 했다. 한 푼도 배당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면 더 이상 채권자일지라도 배당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발행 소송도 안 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무조건 배당 요구 들어와야 돼요. 그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배당 요구 해야 되겠죠? 나아가 최우선 면제 임차인이에요. 배당 요구 해야 되겠죠? 대항력이 없다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해줄 채권자가 있는데 일단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부에 표시된 자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 저당권 등기부에 표시돼 있죠? 근저당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등기부에 표시돼 있죠? 이 아들은 배당료 완화도 해줘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는. 이게 얘들은 이제 해주고요. 한 사람 더 기억해버리자고요. 지금 미리. 오늘 임차권 등기명령제 공부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야 임차권 등기한 자 있죠? 야는 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 임차권 등기 해놓은 거죠? 배당료 완화도 야는 해줘요. 물론 전부 다 이들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된 다음에 들어온 자들은 절대 낙찰자에게 대항 못해 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공고 나갔습니다. 배당료 종기를 정하여 법원이 공고했어요. 그럼 이와 동시에 매각을 준비합니다. 매각 준비한다는 얘기는 경매를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현황을 다 조사합니다. 집행관화예금. 그래서 현황 조사를 다 하게 하고요. 사진도 찍고 임대차 관계도 조사하고 점유자가 누군가 다 점유관계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감평금액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요 금액을 기초로 최저매각가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감평금액이 그냥 최저매각가예요. 그럼 최저매각가가 뭔지 아시죠? 요 금액에서 입찰을 시작하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아파트 최저매각가 만약에 5억으로 정해졌다. 최저매각가가 요즘 아파트는요. 아마 감정가가 거의 한 95% 시세. 그 정도 나와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경매로 바꾸자 할 때는 거의 뭐 취득세 정도밖에 이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파트는. 그냥. 금매가 더 싸. 어떻게 보면. 뭐 인도 비용이라든가 시간 그런 이제 그런 거 소비하는 거 보면 금매가 더 쌉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또는 빌라 같은 거 다세대 다가구는 여전히 경매 물건이 좋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자, 그래서 어쨌든 최저매각가를 정하게 되고요. 이제 각종 최고를 하게 됩니다. 최고. 그러니까 다 알린다는 얘기죠. 이해관계에 대해서 최고하고 채권자에게 최고하고 나아가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빚 받을 거 있으면 세금 받을 거 있으면 다 들어와라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쫙 모아서 하나로 이제 편찬하고 나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만드는데 그건 후일 다 하기로 하고 매각 준비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공고 다시 한 번 해야 되죠. 이 공고가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는 법원 매각 공고 있죠. 이게 법원 매각 공고가 이거예요. 신문에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준비가 끝났으니까 입찰한 날짜를 정해서 공고하죠. 입찰한 날짜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각기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있죠.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매각결정기일은 뭐냐? 매각기일에서 내가 최고가를 써냈잖아요. 그럼 최고가를 써냈는데 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주는 날짜예요. 그래서 이름이 매각결정기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럼 날짜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 내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현재 일주일로 움직여요. 그럼 만약에 화요일 날 입찰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 매각결정기일이에요. 일단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고 있죠. 공고는 매각기일로부터 최소한 2주 전에는 나가야 돼요. 2주 전에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법원 매각 공고 나갔어요. 이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매각을 실시해야 되겠죠. 경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 기억나요? 매각 실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실시 방법은 세 가지가 한 날짜에 모두 법정에 모여서 입찰 들어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일 입찰제. 기일 입찰. 기간을 정하여 하는 입찰제가 있어요. 그럼 기간 입찰은 말 그대로예요. 일주 이상 한 달이야 기간을 정해주고요. 이 기간 동안 우편으로 입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놓고 부르는 게 있다고 그랬죠. 놓고 부르는 걸 뭐라 한다고요? 호가경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제로 법원이 방법 중에 하나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 법원이 전부 다 뭘로 하고 있어요? 기일입찰제라고 있죠. 일부 이제 법원이 기간입찰제를 가미했었는데 12년도 이후는 전부 다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돼 있고요. 호가경매 있죠. 동상경매는 여전히 호가경매합니다. 근데 부동산경매는 지금 호가경매를 안 하고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 법원이 그저 부동산경매도 호가경매했다고 그랬죠. 95년도 전에는. 이거 제가 지난 수업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95년도 전에 호가경매였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법서부터 전부 다 폐지하기 시작했고 전국법원이 다 폐지해버리고 지금 기일입찰을 하는데 호가경매제를 왜 폐지했느냐면 우리 행님들 때문에
좋은 물건 나왔는데 형님들이 와갖고 아 이렇게 법정이 더워 그러면서 옷 딱 이렇게 벗는다고 그랬죠? 그럼 안에 10%는 사심이 들어있고 그죠? 더더운 막 웃들이 다 벗으면 맨 그림이라고 했죠, 앞뒤가.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위화감 조성하고 그래갖고 이게 자꾸 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폐지해버린 거예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찰자는 보증금 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게 저는 입찰 보증금이었는데 경매 용어가 매매합시다로 했죠. 그러니까 이 입찰 보증금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수 신청 보증금은 이게 10%겠죠, 일단? 10%인데 뭐의 10%냐 이걸 주어야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 기억하세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합니다. 이걸 현금, 자기압 수표, 경매 보증서를 서울보증공사에서 끊어서 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최저 매각가 5억이었죠?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 내라는 얘기예요?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내고 딱 5억 써도 되나요? 네? 최저 매각가 5억이에요. 딱 5억 써도 됩니까? 5억 써도 돼요? 5억 100만 원 써도 되죠? 5억 100원 써도 돼. 근데 4억 9,990만 원 썼다. 이자 입찰 무효죠. 그러니까 일단 최저 매각가 이렇게 5천만 원을 내고 5억을 쓰던 50억을 쓰던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그래서 최저 매각가 10%예요. 전에는 자기가 매수 신청하는 금액의 10%였어요. 근데 이걸 이 최저 매각가 10% 통일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 쪽에서 자꾸 노출됐다고 그랬죠. 입찰 금액이. 최저 매각가 10%가 아니고 입찰 금액이 10% 할 때. 지방 쪽에는 법원도 하나에다가 은행도 몇 개 없고 큰 손들 다 알아요. 은행 담당자도 잘 알죠. 동네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갖고 야 한민우 그놈이 오늘 수표 얼마짜리 끊어갔는데 그러면 내 입찰 금액이 나와버리는 거 그냥. 그래갖고 자꾸 노출되니까 최저 매각가 10% 통일해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최고가로 쓴 사람, 가장 높게 쓴 자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그래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여기서 여담입니다만 최고가가 똑같이 나올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옛날 그 서울지법인가 서울중앙지법에서 10원짜리까지 같았어요. 이거는 골프에서 홀인원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10원짜리까지 같아버렸습니다. 금액이 둘이. 최고가가. 이게. 그러면 그들만 추가 입찰해요. 추가 입찰합니다. 그들만. 이렇게 하고 2등 신고 뽑아두거든요. 2등 신고. 이걸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해요. 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받아두는 이유가 최고가가 대금 납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한테 바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매 안 하고 이자에 바로 줘버리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의 자격이 아주 엄격히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경매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사례로 든 것으로 나와버렸어요. 금액 똑같이. 그래갖고 어쨌든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 많이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최고가가 대금 납부 안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차순위 매수 신고에는요 보증금 못 돌려받아요. 대금 납부할 때까지 계속 그 보증금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실무적으로 잘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바로 돌려주고 끝냈나 그랬죠. 보증금 돌려줘버리고. 그다음에 아무도 입찰자가 없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찰. 그럼 유찰이 됐을 땐 상당히 금액을 다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금액을 다운하는데 이걸 저감률이라고 그래요. 저감률. 그래서 저감을 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데 이것을 새 매각이라 합니다. 통상 저감률이 몇 프로라고요? 20%. 우리 평택 지원이 있나요? 평택 지원이 있죠. 평택 지원 몇 프로 다운이에요? 20% 다운입니까? 20% 하는 데도 있고 30% 하는 데도 있고 보험마다 틀려요. 천안 30% 합니까? 천안 지원은? 예를 들어서 30%. 그러니까 인천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전부 다 30%씩 돼요. 다. 근데 서울은 전부 다 20% 다운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운율 한번 연습해보죠. 5억에 유찰됐어요. 유찰. 그러면 20% 다운할 때는 그 다음에 얼마 해야 돼? 4억. 그 다음 할 때는? 3억 2천. 그 다음 할 때는 2억 4천, 2억 5천, 60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3번 유찰되면 20% 다운할 때는요. 3번 유찰되면 반토막이에요. 근데 30% 다운하잖아요. 훅훅 떨어집니다, 이거. 그러면 5억에 30% 다운하면 그 다음 할 때는 3억 5천. 그 다음 할 때는 2억 4천 5백. 그래서 30% 다운할 때는 바로 2번 유찰되면 반토막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그래갖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입찰은 거의 다 안 들어가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첫 기일에도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바로. 그래갖고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유찰을 시키지. 유찰을 시켜놓고 상황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때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다운율 제공하는 거 있죠. 아예 감정가의 80%로 입찰 들어가자. 최저매가를. 그렇게 추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계속 유찰시켜버리니까 절차가 한 달 정도 지연돼 버려요. 그러니까 유찰돼 버리면 공모서부터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면은 이게 한번 유찰될 때마다 기일이 한 달 정도로 밀려요. 절차 계속 지연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80%에 시작하자. 아예 감정가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경매 실무에서 유치권 있죠. 이놈의 유치권이 항상 문제인데 이 유치권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민법 개정안 그 개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여태 안 되고 있는데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유치권을 아예 행사 못하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권을 인정을 하되 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 못하게 아예 해갖고 이제 그런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논의만 있지 여태 이제 확정은 안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매각 실시에서 이제 기억할 점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날짜를 잠깐 짚어드리면 경매 신청을 1월 2일 날 했다고 간단하게 가정하면 첫 매각기일 있죠. 첫 매각기일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4개월 이상이에요. 법원마다 약간 사정이 있는데 틀린데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1월 1일 날 했는데 첫 매각기일은 7월 달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제 한 5개월 딱 잡으면 6월 2일 날 만약에 첫 매각기일이 잡혔다. 6월 2일 날. 그러면 공고는 지금 2주 전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매각 공고. 그러면 5월 중순쯤에 나갔겠네요. 그럼 5월 15일경에 이제 일단 공고가 나간 거예요. 일단 나갔고. 지금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후로 잡는다고 그랬죠. 이게 첫 매각기일이었죠. 이게 그럼 첫 매각기일 전후로 잡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개시결정이 뭐 1월 한 4일 날 됐다 가정하고 공고가 예를 들어서 1월 한 7일 날 됐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배당 요구 종기는요 공고 나가면서 3개월 내로 잡아버려요. 3개월 내로. 그러면 일단은 배당 요구 종기 공고를 1월 7일 날 했으니까 3개월 딱 잡으면 4월 7일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4월 7일쯤에 이미 끝내버립니다. 그냥. 그럼 배당 더 이상 안 받아줍니다. 이 날짜 지나가면 안 받아주고요. 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버렸잖아요. 지나버리면 배당 요구 더 이상 안 받아주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면 그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가 매수인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거예요. 철회도 못해. 철회도. 빼도 박도 못해 이거. 그래서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는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끝나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럼 이제 6월 2일 날 매각 실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최고가 7억을 써냈다.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이 나왔죠, 이제?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겠어요?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그럼 매각 결정기일, 저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매각 결정기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허부 결정 절차다. 그럼 정확하게 지금 일주일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6월 1일 날 입찰했어요. 그러면 매각 결정일은 며칠? 6월 9일이라는 얘기죠? 6월 9일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를 경매로 받았어요. 농지를 경매로 받게 되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 안 내도 되느냐?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이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요, 이거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입찰 들어갈 때 내가 최고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매수 신고할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면 돼요. 정확하게는 아마도 매각 결정기일 전날까지 내줘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때까지 보완하면 된다. 그러면 농지증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냈다. 그러면 불허가 나갑니다.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럼 불허가 맞아버리면 이거 냈던 보증금 돌려주게 안 돌려주게요?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고요. 이땐 저감률 제공하느냐? 안 해요. 안 하는 새매각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저감률 제공하는 경우는 유찰뿐이에요. 유찰. 이해하셨죠? 나머진 저감률 적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농지 경매를 세 번째에서 들어갔어요. 3억 2천에서 최저매각가. 그래갖고 내가 4억을 써내가지고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농취증을 내가 내줘야 되죠? 못 받아버린 거야. 그럼 이거 불허가 맞아버리죠? 그럼 불허가 맞으면 3억 2천은 다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저감용이 없다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해관계에는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저놈 자격 없대요 하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즉시 항고는 7일 내에 해야 돼요. 매각 결정, 불허가 결정 선고에 대해 7일 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후일 더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항고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항고 기간이 지났잖아요. 항고자가 없었어요. 이의 제기자가 없었으면 이제 내한테 매각 결정이 확정이 돼요. 그럼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는 날짜는 정확히 항고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랬으니까 6월 9일 날 매각 결정 선고 나갔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더 하면 다시 6월 16일 날 확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확정이 되면 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바로 매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 이름이. 지금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어요. 그럼 매각 결정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매수인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경매 용어가 진짜 매매와 비슷하잖아요, 이거. 낙찰자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이자가.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냐? 대금 납부 통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고가 이 매수인하고 차수인 매수인과 다 통지해요. 대금 납부 통지를 해주는데 이게 대금 납부에서 꼭 명심할 게 기일제가 아니고 기한제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전에는 법원이 정한 날에만 대금을 납부하는 게 허용됐었는데 지금은 기한제예요. 그래서 기한은 한 달 내의 기한으로 정해줍니다. 통상 한 달. 그러면 6월 16일 날 확정됐죠. 그럼 대금 납부 통지는 10월 16일 이때까지 납부하도록 이제 통지를 해줘요. 그럼 법원이 정한 날짜까지 이 날짜까지 대금 납부해줘야 되죠. 그럼 대금을 완납했다. 저 기한까지 완납을 하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건 등기업 취득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어요. 미납했어요. 미납을 하게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다면 그 자에게 자격을 줍니다. 주고 그 자가 없었다. 그럼 이때도 역시 저감률 적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 재매각을 실시. 이건 재매각이에요. 지금 유찰됐을 때 세매각이라고 그랬죠. 불허가 맞았을 때도 세매각이라고 그랬죠. 근데 미납했을 때는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래 세매각, 재매각 구분 기준은 매각 결정 전에 다시 하느냐 후에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재매각이에요. 미제. 미납 재매각.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이해가던데 어쨌든 미제, 미납 재매각. 근데요 실무적으로 재매각 절차 참가할 때는 주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재매각 원인을 꼭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매수인이 보증금 포기하면서까지 대금 납부 안 했다는 얘기는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원 경매지 같은 거 봤을 때요 이게 재매각인지 일반 매각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이 돼 있거든. 근데 어디를 보면 딱 나타나냐면요 그 재매각 절차는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요. 전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단 보증금을 20% 올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입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수인청 보증금이 10%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최저매각가 10%로 돼 있는 게 아니고 20%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재매각이라는 걸 딱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매각 원인을 꼭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물론 재매각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은 뭐 매각 결정이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대금 미납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걸 이제 따져보고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최저매각가가 20% 이렇게 돼 있으면 20%에서 30% 돼 있으면은 보증금이 이게 바로 재매각 절차예요. 이게. 자, 그럼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대금 납부 됐습니다. 됐으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냐?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대금 납부되면 예? 배당해야죠. 배당. 그러니까 배당의 순위는 후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촉탁해 주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전 등기 다 해주고 말수할 거 다 말수하고 마지막에 인도명령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인도명령제. 이게 이른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이거를 주장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배째라. 확 잴 수 있는데 이게 인도명령제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탄생하면서 경매 절차를 많은 부분을 개선했거든요. 가장 개선을 한 게 이거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인도명령제가 없을 때는요. 명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도 소송해야 돼요. 그럼 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하게 되면요. 기본 6개월 이상에다가 임차인이 판사 앞에 갖고 몇 번 울먹으로 해버리면 그냥 판사가 질질 재판 끌어갖고 1년 후딱 지나간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게 아주 절차가 아주 좀 그랬죠.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는 이거는 명도성에 대한 간이 절차라 보이는데 그냥 한 두세 달 정도면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냥. 이게 바로 인도명령제예요. 그래서 인도명령은 대금 완납을 했잖아요. 완납을 하면 그 법원에다 대고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돼요. 6개월 내에. 6개월 지나면 명도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물건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돼요. 이른바 불법 점유자에 대한 얘기죠? 불법 점유자. 그러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고요. 권한이 있는 자는 명도성 해야 되겠지만 패소하겠죠 뭐. 이게 되는데 그럼 불법 점유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또 이 물건의 소유자. 그 다음에 이 경매 목적물의 채무자. 이들의 점유는 무조건 불법 점유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인도명령에서 떨어지면요. 이게 인도명령서 갖다가 집행원한테 집행위임을 하죠. 그럼 인도집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인도명령제였다. 그러니까 절차를 가장 개선한 게 바로 이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임차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도명령제가 있다는 거. 그래갖고 인도집행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다 이사를 가죠. 그래갖고 협상 단계에서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인도집행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파악한 바로 인도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한 100건 중에 한 건 정도?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협상 단계에서 끝나죠. 끝나고 대신 이제 이사비를 주는 거죠. 내보낼 때. 소유자도 이사 갈 때 이사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인도 집행까지 가면요.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게 막 상가 같은 거 인도 집행 큰 거 같은 거 할 때는 막 돈천씩 깨져 버려요. 집행 비용이. 이게. 그럼 원래는 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물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 날려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물어내겠어요? 절대 안 물어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강남 고급주택 같은 거는 인도 집행 할 만해요. 왜? 강남 고급주택 같은 거는 인도 집행 할 만하죠. 왜 할 만할 것 같아요? 그 안에 가구가 고급들이 많거든. 그거 중고로 팔아풀어도 집행비용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고급집일수록 집행해버립니다. 그냥. 말하면 바로 집행해버려. 그래갖고 집행비용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동산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갖고 집행비용이 충당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한 30평 기준에 했을 때 인도집행비가 적어도 300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경매 절차. 조금 살을 붙여서 이제 더 설명을 했고요. 지난 수업보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해 두시고, 여기 이제 계속 더 살을 붙여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럼 경매 절차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나오고 있죠? 교재. 그래서 이제 공매는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시간이 매우 남으면 제가 이제 한번 이제 할 거고요. 공매는 뭐 15위 시험이 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뭐 460쪽에 공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62쪽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매회 출제로 지금 돼 있는데 이번 순환 때 역시 이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거 왜 안 하냐면요. 그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걸 해야지만 대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매 대리업을. 그거에 대한 절차인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진짜 비슷해요. 그래갖고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아주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해버리면 더 헷갈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후일 하는 게 더 여러분한테 좋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법 각이 잡혔을 때 하면 돼요. 자, 그럼 다 끝났나요? 예. 오늘의 유인물.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1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내에 소유권 있는 길을 신청해야 한다. 30일이 아니고 60일. 2번.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있는 길을 신청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계약 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자죠. 맞습니다. 3번. 검인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 계약 내용에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 OX. X. 형식적 구비 의무만을 심사한다고 그랬죠.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요. 틀렸고.
4번 실명 등기를 하여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도 대상이다. OX. X. 물권 전체가 대상이지 채권인 임차권, 환매권 아니죠. 5번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등기의 무효를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아요? 선악불문 대항 불가죠. 맞고 6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아요? 예, 특례죠. 다음 7번 임차주택이 건축물 대장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건축허가 불문이라고 그랬죠. 8번 내려갑니다. 다세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 시 집원까지만 기재하고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다세대라고 그랬죠. 안 됩니다. 집원까지, 이건 동호수까지 해야 돼요. 다각으로 딱 바꿔내면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그냥. 다음에 9번 내려갑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유효하죠.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근데 그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 10번 내려갑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 신청권이 보여된다. OX. X. 경매권은 없습니다. 우선 면역권만 인정할 뿐. 1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OX. X죠. 확정일자는 최우선 면제 대항력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선 면역권의 요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X고. 다음에 12번 상가 임차인의 계약행위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포함이죠.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13번 내려갑니다. 매수신청 보증은 매수신청 금액의 10%를 한다. OX. X. 최저 매각가의 10%죠. 주의하시고. 자, 14번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의 매각 방법은 기립찰만 가능하다. OX. X. 기간입찰 호가 경매도 가능하죠. 15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보완하라고 그랬어요. 매각 결정기일. 두 달이 너무 빨리 가죠? 이제 봄입니다. 여전히 1차 과목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2차 손대면 죽도밥도 안 됩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본격적으로 공부에 이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도 유지하시고. 저는 3월 달에 건강하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